하위 평가를 받은 분들의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친명과 반명으로 나누는 건 갈라치기다. 이관계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회의 끝난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도 환골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친문계 인사들은 홍영표 의원을 중심으로 전해철, 박용진, 송갑석, 박영순, 윤영찬 의원 등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서 이 대표가 사실상 비명계 학살에 나섰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평가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의총이 열립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 전환, 조기 선대위 등을 촉구하며 집단 반기를 들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자, 서준호 변호사님, 저 민주당 상황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31명요 언론사에서 명단을 다 거의 입수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친명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네. 이미 90% 정도가 하이예요. 반 이재명이다. 이거는 이제 그 팩트가 아닌 거 보이고 실제 이제 통계를 봐도요. 의원들 평가할 때는 이제 그 법안 대표 발의 건수, 그다음에 출석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김영주 부의장은 법안이 107건에 95%, 93% 이렇게 출석했더라고. 뭐 박용진 의원도 아주 우수하고요. 윤영찬도 마찬가지. 근데 출석률만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6건에 발의해가지고 상임위 출석률이 35입니다. 35% 출석한 거예요. 3번 중에 1번 출석한 거예요.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 꼴찌가 돼야죠.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이게 평가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평가하면 당이 두동강 날 수밖에 없고 아마 오늘 의총에서 상당히 격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네. 오늘 의총이 어떻게 정리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민주당의 공천 상황이 그렇게 좀 매끄럽지는 못해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당 대표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은 억측인 것 같아요. 당 대표는 당 대표대로의 어떤 당무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탄압적 상황, 뭐 단식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좀 단순 비교를 해서 이거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의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우리 당내에서 저기 동작에 있는 이수진 의원이나 언론 보도에도 나왔죠. 의총을 요구했고 공천 자체가 이게 따지고 보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의총은 좀 작정하고 준비하는 의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제도 그 홍영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이제 친문계 의원 그리고 하위에 들어가신 의원들께서 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는 경론보다는요 아마 그 거의 뭐 파열음 수준. 참고로 보면 오늘 김부겸 전 총리가 임채정, 김홍기 전 국회의장 네. 상임고문단하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공정 공천을 멈춰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겠다고 오늘 공개적으로 문자가 돌아갔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외부 상황과 내부 상황이 녹록치 않다. 좀 그러게 해서 좀 우려가 큽니다. 얼마 전에 이제 권노갑 상임 고문 등도 우려를 표하는 그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장윤선 기자님? 네. 기자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면 민주당 내 내용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일단 민주당 내부 이제 지도부 좀 취재를 해보면 그 20대, 21대 그리고 22대 평가, 그러니까 최종 평가 세부 항목 배점 반영 비율 이런 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뭐 입법 수행 실적, 위원회 시행 실적, 성실도, 본회의 질문 수행 실적, 국회직 수행 실적, 의정 활동, 뭐 수행 평가, 국민 소통, 당정 기여 뭐 하여튼 그 공약 이행, 지역 활동, 뭐 선거 활동, 조직 운영, 당원 참여, 주민 참여, 지역 활동 수행 평가 굉장히 항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의 점수 배점도 어떤 것은 5점부터 뭐 쭉 있어요. 그러니까 백분위율로 봤을 때 이제 의정 활동이 38%, 기여 활동이 25%, 공약 이행이 10%, 지역 활동이 27%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세부 항목은 더 아주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추가 취재를 했더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자체가 이게 구조화된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내가 비명이라서 뭐 친문이라서
이런 그 하위 10% 혹은 하위 20% 안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당을 만들고 싶은 거냐, 저는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무려 180석이나 달하는 국회의석을 몰아줬지만 민주당이 한 개혁의 내용이 뭐냐, 개혁 입법이 왜 이렇게 지체되는 것이냐, 그때 했더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법안들이 지금까지도 통과되지 못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이 상황을 만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개혁 공천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그 공천을 통해서 어떤 당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인가에 대한 상이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은 정치불명의 불법성이 굉장히 높은 여론조사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이 지금 공천 상황이 한마디로는 전입 가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장 기자님께서 좀 다소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시스템 공천 그 내용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지금 핵심적으로는 이제 의원 평가를 지역에서 할 때 우리가 여론조사 업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조사 업체들이 그간 민주당에서 많이 써지 않았던 이런 업체들이 실제로 사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보면은 정량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이런 부분마저 그냥 친명 간별기로 바꿔서 여론을 실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때까지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국민의 상식과는 멀었던 발언을 계속 해온 의원들은 높은 점수를 받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이재명과는 거리가 먼 의원들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다 하위 10%, 20%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너무 투명한 이렇게 투명한 공천은 역사상 없었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고 가장 제가 좀 안 좋게 보는 부분은 박용진 그 강북의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랑 경선에서 경쟁을 했던 경쟁자였는데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그때 경선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박용진 후보 공천 걱정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후보에 마저도 하위 10% 이렇게 치욕적인 결과를 안겨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공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제 만들려고 구상하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과거에 그 이회창 그 한나라당 총재 그 길을 지금 따라가는 거 아니냐. DJP 연합에 이제 대선에서 졌잖아요. 그때 총재가 된 다음에 이회창 중심 인물로 이제 판을 짜서 또 대선 후보가 됐죠. 그 결과는 뭐 다 아시겠지만 글쎄 이런 목표가 있어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정당이란 자체가 지도부 체제에서 본인의 성향과 비슷한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책 방향 그다음에 정치 방향과 같은 사람과 가려는 성향은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야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만 제가 늘 말하는 건 영리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놓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열음이 나오는 것들은 매끄럽지 못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서 하위 10%든 20%든 발표하는 과정들이 매우 이들을 당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4년, 10년, 12년 이렇게 당에서 활동했던 그 동료 아닙니까? 그러면 좀 예의를 갖춰가면서 어떤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면서 순차적으로 이들이 명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열어줬다면 이런 파열음이 안 나타날 것인데 좀 거칠어요. 임절 실장이 성파갑 가라고 했는데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자, 이를 두고 이제 이철희 전 정무수석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잖아요. 이렇게 망신 주냐? 제풀에 자빠지란 꼴이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성동구를 국민의힘에 헌납하겠다는 거다. 일종의 이적행위다. 이적행위. 이거 누가 이적행위를 했다는 거죠? 국민의힘하고 비교해 보면요. 국민의힘도 이제 이렇게 험지로 조정하죠.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합니다. 김태호 지사는 이제 조혜진, 서병수 다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론 돌려보고 성산했을 때 한 거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끝까지 안 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 마포갑의 신지원, 조정훈 또는 이제 우리 성동, 의뢰, 하태경, 이영, 이혜훈 끝까지 안 가면 이게 경선 붙이잖아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본인이 불리한 지역으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임종석 실장이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경선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게 왜 끝까지 다른 지역으로
몰아내겠다는 거 이거는 싹을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잘한 게요. 국민의힘의 공천을 보면 상당히 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누구나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다음에 심사 과정이 공정했고 지금 보면 지역에 1등하는 사람이 다 됐어요. 공천 잘 된 거예요. 국민의힘은. 네. 근데 민주당은 이렇잖아. 이게 저는 근본 원인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확실하게 나를 옹호해 줄 이런 사람 100명이 필요하지. 아니 150석 180석 하면 뭐해. 내 구속되면 끝나는데 저는 본인이 민주당 승리보다 사법 리스크 해소 이게 급하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공천한다 봐요. 네. 어떤 패널이 그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마 취재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의 목표석을 151석으로 네.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일당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저는 목표를 바꿨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이제 항상 민주당의 기본 노선은 국민의힘보다 한 석만 더 많으면 아하. 승리다. 그러니까 그게 일당이네요, 목표가. 그렇죠. 예, 예. 일당의 151석이 목표 아니라 아니요, 151석은 이재명 대표가 네. 기자간담회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민주당의 목표 의석이 과반 의석 이상 151석인 것이고요. 통상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제 친명 핵심들을 만나면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무조건 국민의힘보다 한 석이라도 많아서 어쨌든 의회 권력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국회의장을 어디가 가져가느냐 이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차원인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잡음이 없는 공천이 잘된 공천이냐 꼭 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 것이냐. 그래서 감동을 주는 공천이 될 수 있는 거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도 언론들이 많이 주목을 안 해서 그렇지만 그 수해 현장에 가가지고 비 좀 막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하는 김성원 의원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이게 잘된 공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잘된 공천이라고 볼 수 없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열음이 커지는데 이것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